장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비관론과 낙관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아마 지금 서로 맞서고 있을 겁니다.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점을 통해서 돈을 벌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려라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정치 표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그냥 더 공부하셔가지고 구조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본인 계좌 수익 내는 데 쓰셔야지, 아 저런 사람은 저런 논리를 쓰는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논리를 쓰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 이해를 넓히면 그걸 가지고 적정할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뭐 좋기도 하고, 네. 특히나 오늘 지금 장 방금 끝났는데 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처음 봤네요. 1조 가까이 사는 거 처음 봤죠. 예. 진짜 많이 샀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 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6월 달에 저점을 한번 만들었다가 네. 그 저점을 9월, 10월에 깨고 내려왔던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자극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긍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중국이 계속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러시아에 의해 이어서 추가로 증가시킬까봐 그 부분이 가장 컸었는데, 요번 달에 있었던 G20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분위기가 풀리게 만들어준 그 두 가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특히 그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안정이 되면 저희는 중국과 미국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 양쪽의 분위기가 개선됐는데 가장 지금 미국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미국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낮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출도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적인데 쟤들은 밸류에이션도 낮아? 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원화가 강해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잖아요. 이거는 지난 그 한 달 정도 전에 처음에 삼성전자랑 반도체만 외국인이 살 때는 그때는 원화가 약해지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이 샀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을 샀다기보다는 그 IRSA나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어떻게 하겠다, 거기서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매수였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당시는 지금은 설명드린 이유로 한국을 사는 그러한 수요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뭐 좋은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야죠. 네. 그 오늘 뭐 안 그래도 11월 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MSCI 네. 그 리밸런싱 수요가 있을 수도 있었고, 네, 뭐 있었죠. 월말 수요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뭐 돈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쵸. 의미가 있다. 그 리밸런스 수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매매를 보면 리밸런싱 수요가 있을 때는 종가의 한 20에서 30% 정도 그 당일날 사는 거를 사는데 오늘 딱 그런 전형적인 매매를 보여줬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그런 리밸런싱이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또 차익 거래는 또 선물을 반대 매매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장중에 그 꾸준히 사는 부분들은 노출도가 굉장히 밸류에이션 기준에서 봤을 때 익스포저를 늘리는 이머징 마켓으로 그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늘릴 사람이 충분히 살만한 종목과 업종들을 사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좀 정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네, 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좀 약간 그 보수적으로 보셨던 톤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올해 그렇게 바뀌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네. 예. 올해를 제가 작년 연말부터 그 위험 자산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가 가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고요.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시장은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박스권이고, 예, 그래서 박스권이라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박스권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게, 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지금 이게 1년 동안의 그 S&P의 차트인데 이 S&P의 차트가 이렇게 꾸준히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상황 지난 것들은 정치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이슈와 페드의 유동성 타이트닝이라는 세 가지가 결국 그 조합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안 좋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G20 회담을 기점으로 이 당시에 러시아가 굉장히 수세에 몰린 그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러시아 이슈가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이슈가 감소했고 G20을 기점으로. 예, G20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더하기 중국에서 지금 현재 노이즈가 아직 많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주는 영향, 중국 영향이 기존의 마이너스에서 혹은 플랫에서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이 두 가지가 이 G20 기점으로 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제가 정치를 기존에 70으로 보다가 정치를 40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차트에 적어놓은 게 이 러시아와 이러한 중국의 이러한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부 변수, 시장 외적인 변수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비중은 줄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한 분석, 이 비중이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은 지금 아주 높게 주기는 뭐한 게 지금 뭐 비트코인도 부러지고 뭐 거래소가 막 부도나고 FTX 이런 상황이나 부도나고, 상태이고 테크 주식들의 밸류에이션 이슈도 너무 크기 때문에 과학을 많이 높여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주가들이 원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살짝 올려줘야 되는 그러한 비중으로 지금 경제 40, 과학 20이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시장에는 벌써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건 뭐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레터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바이콜을 사실 한 달 전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처음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박스권 콜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상단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그 페드의 정책과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 두 이슈가 이 상단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하단은 지금 이 정치적인 이슈가 바뀌면서 시스템 리스크나 뭔가 테일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단은 그 안정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전히 금리가 낮은 금리예요. 지금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3.6%밖에 안 되잖아요. 아, 낮은 금리다. 네. 금리 레벨 절대가 낮기 때문에 네. 전체 시스템에 있는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거지 절대 규모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인데 조금 그냥 물 줄어든 거죠. 이 바다가 갑자기 호수나 대하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낮은 금리와 이 정치적 이슈 개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단을 좀 단단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치 리스크가 좀 줄었다라는 측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G20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뭐 저도 뭐 채널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뭔가 뭐 변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잘 손에 안 잡히거든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변했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 미국과 중국,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했구나. 그러면 저 전쟁이 핵전쟁까지 말을 하는데 핵전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 수 있는 패가 다 나온 거죠. 이제 만약에 전 세계가 핵전쟁을 하면 핵전쟁을 할 때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부분까지 나왔는데 중국에서의 그 정책은 이게 도대체 어떤 룰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하는 거야. 미국은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제도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게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야? 등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G20에서 3시간 넘게 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담을 바로 직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따고 차고 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모든 큰 계획을 세우다 보면 모든 큰 계획에는 관여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관여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뉘앙스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정부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큰 정책을 써야 되는데 반도체 메이저 플레이어들한테 확인 안 해보고 내용을 파악 안 해보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하진 않지만 정부에서 이런 거를 파악하네? 라는 거를 보면 그 기업의 플레이어들은 정부가 스탠스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당연히 느끼는 거죠.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겠지. 눈치 그렇죠. 빠른 사람들. 그렇죠. 그 정황을 판단하는 거죠. 그 옛날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정부에서 환율 어떻게 될 것 같냐? 맨날 이게 그 딜링룸에 가면은 이런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다 끊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개입을 하겠다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그 닉 티모시어 기자잖아요. 페드의 입이라고 하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툭툭 하면 던져보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즘에 보면 오펙도 감산을 뭐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시장 반응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오펙의 사우디의 그 태도도 그 시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증산을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증산을 하는 것은 미국에 지금 현재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는 G20 한 달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미국에 불편한 행동을 해오다가 근처 돼서 그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반적인 룰이 결정되면 사우디는 전보다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더 가까이 가 있다가 다시 원래 위치 혹은 원래의 위치에 가까운 쪽으로 다시 움직이는 정도의 그러한 행동을 이미 하고 있고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뭔가 큰 틀에서 뭔가 둘이 뭐 죽을둥살둥 막 하다가 뭐가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큰 싸움은 너무 큰 싸움은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나도 죽고 제가 죽는 싸움은 누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안 할 수는 없지만 룰을 정해놓고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의 룰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이다가 게임의 룰이 무엇이구나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정해지는 것이라는 정황과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이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둘의 싸움으로 인해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감소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은 읽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 비중이 올라가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내내 위험자산은 미국의 포지션을 늘렸을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잔뜩 미국 자산만 갖고 있는데 이 자산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더 사긴 부담스러워 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개선되니까 위험 자산은 늘려야 되겠어. 근데 지금 중국은 아직 코로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저기를 바로 늘리기는, 내가 2달 전에 저기는 투자 절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이랬던 상황에서 갑자기 돌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의 색깔을 갖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도 낮고 괜찮아지는 부분에 영향도 받을 지역이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롱머니들이나 큰 사이즈의 자금들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발생했을 때 한 20% 30% 아무 상관없습니다. 20% 30% 가격 움직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확실성과 논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데 오늘의 매매가 그런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고, 그러면 국내 시장도 약간 좀 더 업사이드를 봐도 괜찮겠네요. 연말 정도까지 혹은 연초까지. 그럼 모르죠. 그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느낌이 어쨌든 오늘의 매매는 그래서 이제 저는 설명드린 의미에서 좀 상당히 좋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그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우리가 그렇게 너무 계속 없다고 하기에는 저희도 물론 당연히 미국보다는 낮은데 늘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밴드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상당히 저희가 뭐 PBR 많이 기준으로 하락했을 때는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한 올해 0.7 정도 갔다 왔나요? 0.89, 0.8 정도 갔다 왔죠. 그래서 1배 수준이 되면 아마 또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의 감익이 아직은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게 시장이 있고,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의 어닝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괜찮다,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단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저는 좀 박스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의 이제 시각 차이를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차트를 하나 그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그 계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혹은 먼저 주식시장을 좋게 본 분들의 기본적인 그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쓰지 않는 쓰지 않는 건 아니죠. 저는 작게 쓰고 있는 이 경기 순환론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 순환론. 예, 그래서 경기가 지금 차트에서 이게 2년 차트인데 2년 차트에서 쭉 좋은 부분이 반영됐다가 지나쳐서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는 다시 안 좋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간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게 경기 순환론적인 시각인데 경기 순환론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부분보다 펀더멘탈을 판단하는 비중에서 훨씬 더 높게 그렇게 반영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저는 이게 지난 20년간에 2008년 이후로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2008년 이후에 유동성 정책을 극단적으로 쓰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성격을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지금은 이제 유동성의 영향의 비중을 펀더멘탈보다도 더 높게 지금 한 지난 20년 동안의 영향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2008년 이후로. 네, 2008년 이후로 그거는 미국의 M1이나 대차 대조표나 보면 다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에 그린 이거는 좀 장기간의 그 미국 시장의 그림인데 길게 볼 때 이 파란 선이 그 유동성 흐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그린 겁니다. 약간 센티멘트랑 섞어서 그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유동성 영향이 이게 속도의 문제지 계속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인플레와 그간의 20년 동안의 정책을 더 지속하기는 어려운 탈세계화 구조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탈세계화라는 것이 지금 룰이 정해졌다고 해야지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세계화와 극단적 유동성 정책, 극단적 유동성 정책. 네, 극단적 뭘까요? 탈세계화는 네, 뭐 세계화의 반대말인 거고 네. 극단적 유동성? 극단적 유동성은 늘 자주 말씀드리는 M1 차트가 1945년부터 이 각도로 오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거죠. 이게 극단인 거죠.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US M1 차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 개가 이 극단적인 부분은 안 할 줄일 것이고 탈세계화는 속도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강하게는 아니지만 계속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한 부분 때문에 이 극단적으로 늘어났던 유동성이 시장의 영향은 구조적으로 커져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같은 그림으로 이 시장이 보이는 게 이 정치랑 이 정책적인 요인들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의 저 같은 사람의 시각은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유동성과 펀더멘탈의 비중을 지금 이 두 차트에서 보여주는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텐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장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비관론과 낙관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아마 지금 서로 맞서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정보도 얻고 하시는 것도 보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두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점을 통해서 돈을 벌면 돼요. 그러니까 그쵸, 서로 그쵸. 간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려라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우리가 무슨 정치표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하는 건데 경제는 가치 중립적인 활동인데 뭘 그렇게 누가 맞았네 누가 틀렸네 가지고 싸우고들 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그냥 더 공부하셔가지고 구조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그걸 수익을 내는 본인 계좌 수익 내는 데 쓰셔야지 쓸데없이 그냥 맞네 틀리네 저 논리는 말도 안 되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런 사람은 저런 논리를 쓰는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논리를 쓰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 이해를 넓히면 그걸 가지고 적정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경기순환론이 더 맞을 때 있으면 그 방법을 쓰고 저같이 다양한 변수를 넣는 게 더 맞을 때는 그 방식을 또 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환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금은 맞을 수 있다. 지금은 순환론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졌다. 저는 상반기에는 그거를 한 10% 쓰고 있었다면 지금은 순환론적 관점을 10에서 한 40%로 올린 상태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차이를
저희 또 복잡한 그림을 가져오셨네요. 그래도 이호서 아카데미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프로니까 네네. 맞죠? 유클리드 이거 원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또 그래서 이게 뉴턴 물리학이랑 예, 상대성 이런 양자 물리학까지. 이게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이호섭 이사님의 친구분인 우리 배상수 교수님하고 셋이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네네네. 카톡방에서 배상수 교수님이 주린이의 의견을 얘기하시길래 주린이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이렇게 그리면 지금의 그 시각 차이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날 이제 그려서 보내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 두 시각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게 과연 설명이 될지 제가 좀 기초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순환론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진 바탕은 이 경기순환론의 바탕은 다 우리가 1600년대 이후로 계속 써온 뉴턴 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비가 된다는 거죠. 비교가. 비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기순환론의 바탕이라는 거죠. 바탕. 비교가 아닙니다. 뉴턴 물리학을 가지고 경기순환론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뉴턴 물리학을 가지고 절대적인 부분과 그 사이의 수학의 발전, 통계학의 발전 이걸 다 절대성을 이렇게 베이스로 한 것이 그때까지의 이해였고 그걸 바탕으로 경기순환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가치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라는 개념으로 만들었고 여기에는 맞고 틀리고라는 게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맞는 상황과 맞는 것과 틀린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면 이건 지금 현재 틀려 있고 시장이 어떻게 되면 이거는 맞는 상황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자를 하는 이 방식에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치와 가치관 이야기하시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맞아요. 경기순환론의 개념에 있어서는 맞고 틀리는 게 있는데 행동경제학까지 넘어가고 나면 이것은 행동경제학은 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심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환율에는 절대적인 밸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는데 다른 통화가 강해지니까 달러가 약해지지 모든 통화가 다 약해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없잖아요. 상대 가치니까. 상대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개념과 심리는 이런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절대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의 비중이 커져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우리의 심리가 그러한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이런 것, 사돈이 땅을 사도 배 안 아파도 돼요. 근데 그건 심리적인 것 때문에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행동에서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한 움직임까지 반영해서 사람들의 행태를 집어넣는데 그 행태의 바탕이 심리고 그 심리가 움직이는 행동 방식이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까지 제가 이 범위를 넓힌 것은 조금 이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 상대적인 부분의 개념이 들어간 것과 이 행동경제학에서 이러한 상대적인 심리를 많이 넣은 게 제 시각에서 봐서는 좀 비슷한 그러한 움직임이라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놨고요. 그러니까 경기순환론 그리고 행동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것이 마치 뉴턴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이 반영된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밑에는 PBR, PER은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경기순환론의 베이스에서 지금 PBR의 중심이라는 걸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순환론에서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PBR이 1배, PBR이 0.8배를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순환론에서는 위로 올라갈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은 위로 올라갈 때는 함께 즐기면 되잖아요.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매도가 어려운 거지 매수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럼 하락할 때 가장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PER이 아니라 PBR로 경기순환론은 많이 활용을 하고요. 가격을 기점으로. 북밸류를 기준으로 하죠. 기준으로. 그래서 한 배라는 것에 대한 부분, 마켓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치와 이 회사의
자산 북밸류 가치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이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절대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0.7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0.8배, 0.9 쪽으로 다가갈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최근 콜에서는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그 1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고 PBR의 중요성이 하락하는 구간에 많이 활용된다는 면에서 경기순환론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적어 놓은 거고요. 행동경제학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에 대한 상대 평가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훨씬 더 이것은 중요하게 활용되는데 1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1년이나 2년 정도 전에 그때 무슨 뭐 테슬라가 밸류에이션이 100배가 넘고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PBR 가지고 얘기한 기억 없으시잖아요. 1년 반, 2년 전에. 그럴 때는 이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 대비 S&P 기준으로 S&P가 뭐 그 당시에 한 22배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22배 대비 더 얼마나 높으냐? 이것은 30배냐, 50배냐? 이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다 기준이 어떤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게 S&P 22배가 안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변하는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를 비교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절대냐 상대냐라는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좀 어렵겠지만 이게 지금 그 물리학에서는 양자 물리학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드릴 수도 없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중첩과 공존, 모순 이런 것들이 지금 원자단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복잡계 제가 주장하는 이 복잡계는 이 행동 경제학보다 더 큰 구조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저는 이제 정치와 경제와 과학이라는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이 복잡계 경제라는 말로 저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정치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그 비중이 늘어났던 것들을 조절하는 것 이게 복잡계 경제 구조를 가지고 시장에 반영하는 방식을 사례를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게 더 근원적으로는 뉴턴 물리학은 이게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거는 평면을 바탕으로 한 기하학이었고 이 리만 기하학은 평면이 아니라 곡선을 가지고 한 범위로 이 범위가 이해가 확산됐던 것이고 그 둘 다 실수를 범위로 하지만 이 복소수라는 부분까지 확산되면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쓰는 수단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이해가 증가하면 근원의 이해가 증가하면 그 근원에 대한 이해를 그거보다 응용하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반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학이 가장 근원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이기 때문에 수학이 적정하게 다루는 범위만큼 물리학이 오고 생물학이 오고 화학이 오고 그다음에 사회과학도 결국은 나중에 그거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툴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저 같은 사람 얘기를 사람들이 관심이 더 있어진 게 이게 뭔가 전과는 다른 이해나 관점이 필요한 건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혹시 그건가? 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네. 야, 이게 그 유클리드, 리만, 뭐 허수, 실수 이런 거 얘기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또 연결해보면 뭐 복잡계 경제 구조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결국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과 센티먼트의 중요성이 크게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 좀 얘기하고요. 더 깊어지면 다 안 들으세요 이제. 네.